안녕하십니까. 네, 다들 지난주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내려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푹 쉴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헬로 알고에서 준비한 설명회는요, 이제 9월 20일 날 올해 개최가 됐었던 전국올림피아드 1차 대회 관련 정밀 분석과 그리고 아직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국올림피아드 2차 대회 필승 수상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10월 10일 이제 토요일 날 설명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설명회가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좀 방송 사고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제 막 중간중간에 뭐 오류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좀 이 영상을 좀 다시 이렇게 보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제가 특별히 별도로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해서 오늘은 설명회 영상을 생방송이 아니라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녹화본이기 때문에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설명회 또 다시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하는 거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도 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설명회는요. 2020 전국올림피아드 2차 대회 대비 설명회 헬로 알고가 수상 전략이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전국올림피아드 1차 대회가 있었는데요. 부디 2차 대회에서는 그런 좀 문제점들이 많이 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회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헬로 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서울대학교 안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백인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많은 지식들 어머님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설명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헬로 알고에서 작년과 올해 만들어낸 실적들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실적으로 이미 많이 교체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좀 대회들이 많이 진행이 되지도 않고 전국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도 5월 초에 보통 평년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밀려서 9월 20일까지 오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올해도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좋은 실적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작년에 어떤 실적들 만들어냈는지 소개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헬로 알고의 좀 자랑 중에 하나죠. 미국 전국올림피아드 유사코 올해 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을 저희가 배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가대표 상비군이 있는 것처럼 미국 전국올림피아드에서도 국가대표 상비군이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한인 최초로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실시됐던 미국 전국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는요. 파이널리스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학생 1명과 골드 등급 패스 2명, 실버 등급 패스 3명, 그리고 브론즈 등급 패스 28명 이라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국내에서는 최다 실적으로 저희가 단 1년 만에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이렇게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2배라는 제가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자, 2배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게 과연 2배가 됐을까요? 네, 바로 2020 올해 전국올림피아드 1차 대회 수상 실적이요. 작년에 비해서 무려 2배나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올해 전국올림피아드 1차 대회 금상 1명, 은상 7명, 동상 19명, 장려상 7명, 총 34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18명의 수상자를 배출을 했는데요.
거의 2배 가까이 수상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대회, 2차 대회 아직 진행 전이죠. 올해는 작년 실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개월 5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총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은상 5명, 동상 7명, 장려상 12명, 총 24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NYPC, 넥슨에서 진행하는 그런 또 권위 있는 대회 중에 하나죠. 올해 정보올림피아드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정보올림피아드에 신경 쓰시느라고 또 이렇게 참여를 못하신 학생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올해 NYPC 대회에서 본선 3명 그리고 특별상 6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더 많아진 그런 수치인데요. 특히나 본선 같은 경우에는 1, 2, 1, 4 부분에서 12명의 수상자 중에서 헬로야구에서 2명의 수상자를 배출해내는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도 한참 이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죠.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부분에 있어서도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 9명, 기초반에서 9명, 심화반에서 3명, 그리고 서울여대 정보보호 영재원에서 3명, 마지막으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총 24명의 합격생을 배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가 불과 한 1년 반 정도 남짓된 시점에서 만들어낸 그런 좋은 결과라는 점, 그리고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특히나 이제 올해 2차 대회 과연 어떻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설명의 주인공은 사실 2차 대회입니다. 근데 2차 대회 시작하기 전에 1차 대회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네, 1차 대회 분석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교급별 응시 인원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올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응시 인원이 좀 많이 감소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좀 연기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대회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런 학생들이 좀 이탈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 113명, 중등 961명, 고등 652명으로 좀 작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이제 응시자 수가 줄어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시자 수의 상위 15%의 학생만 전국대회에 진출을 하게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에서 62명, 중등에서 144명, 고등에서 98명의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한 300명 내외로 지금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사실 정보올림피아드 측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로서 다소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은 거의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작년에는 6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전국대회를 진출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명 내외로 지금 진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이제 대회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어든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헬로알고는 2배 이상의 그런 실적들을 만들어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실적이 더욱더 돋보이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좀 응시자 수가 올해 많이 감소를 하게 되었다는 점 먼저 참고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학교급별 또 문제 유형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드릴 텐데요. 문제 유형은 아시는 것처럼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 1교시 필기 부분과 2교시 실기 이렇게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초등부 문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수학 부분입니다. 이산수학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작년에는 교합 부분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합 부분의 비중보다는 좀 추론 형태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고력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이 좀 깊은 학생들이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번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비번 챌린지 이번에 사실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드디어 정보올림피아드가 뭔가 비번 챌린지에 대한 감을 좀 찾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 중등, 고등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급별로 문제 수준이 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고등의 비번 챌린지가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나? 이런 그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을 했는데 왜냐면 작년에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학교급별 수준에 좀 맞춰서 내기 시작했다. 저희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단순히 문제 유형이 이제 이산수학과 같이 단순 문제 유형보다는 이산수학 아까 사고력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컴퓨팅 사고력, 원래 비버 챌린지 취지에 맞는 컴퓨팅 사고력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떤 문제를 푸는 전략에 있어서 비버 챌린지가 상대적으로 좀 쉽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비버 챌린지를 먼저 풀고 이산수학을 풀라 이렇게 전략적인 조언도 많이 해줬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버 챌린지가 생각보다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앞부분에서 좀 시간을 많이 뺏겨서 전략적으로 좀 충분히 많이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좀 점수가 낮게 나왔었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냥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가 동일한 레벨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실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기는 두 문제 이제 출제가 됐는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약간 구현 쪽, 코딩에 대한 구현이 조금 어려워졌고 또 수학적인 사고력이 요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평년에 비해서 좀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요. 좀 상위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BFS, 너비 우선 탐색을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계속 저희가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고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릴 겁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수학적 사고력이 좀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런 부분들이 뛰어난 학생이라면은 충분히 좀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시험의 컨셉이 이산수학이 됐든 비버 챌린지가 됐든 아니면 이런 실기 문제가 됐든 수학적 사고력, 컴퓨팅 사고력 이렇게 사고력을 좀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올해 시험의 좀 경향성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등부 이산수학 부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와 마찬가지로 이산수학은 뭐 뒤쪽에서 고등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좀 평이했었던 편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중등에서도 작년에 조합 부분의 비중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과 마찬가지로 추론에 대한 그런 문제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버 챌린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중등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초등 수준의 그런 비버 챌린지 문제가 나와서 좀 상대적으로 쉽게 느꼈던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올해 시험을 접했을 때는 비버 챌린지가 생각보다 어렵구나라는 어렵구나라고 느낀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등부 실기 부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사실 중등부와 고등부가 실기가 좀 문제가 있었죠. 올해 너무나 특히나 이제 고등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제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좀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변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중등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작년과 평이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의 난이도를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1번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2번이 이제 문제죠. 2번 같은 경우에는 1번과 작년의 1번과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2번 문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특히나 이
항상 제가 설명회 때 많이 강조드렸던 유형이죠. 최다 빈출 유형. 중등부에서는 요거 꼭 나온다. 재기함수를 활용한 완전 탐색이라는 이런 최다 빈출 개념이 또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기출문제 유형으로 좀 준비를 했었던 친구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감안했을 때 이게 작년에 1번과 비슷한, 물론 작년에 1번이 워낙 또 어렵게 나오기도 했지만요, 작년에 1번과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체감 난이도는 좀 낮지 않았나. 그래서 커트라인도 굉장히 높아질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실기 중등부는 이렇게 총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고등부 이산수학 부분입니다. 고등부는 이산수학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크게 주지 않습니다. 항상 이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올해도 작년과 평이하게 무난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버 챌린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워낙 쉽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버 챌린지도 이제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비버 챌린지 문제들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비버 챌린지가 올해 고등학생들한테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이런 킬러 문항들까지 심지어 등장을 하게 되면서 6번이라든지 8번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버 챌린지를 먼저 풀어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학생들이 의외로 이산수학에 시간 투자를 많이 못해서 필기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도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기 부분인데요. 실기 부분 이번에 고등부가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 출제가 어디서 됐는지를 한번 보면은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1번 문제와 동일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출제가 됐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 1번 문제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고등부 2번 문제임을 감안했을 때 중등부 1번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 완전히 좀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많이 늦춰지게 되면서 이제 수시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1차 대회 성적으로 2차 대회 예상 점수를 이렇게 배정해서 이제 수시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 부분에 있어서의 변별력이 필요했고 1시간 반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거기서 두 문제가 아닌 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1번과 2번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를 한 반면에 3번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를 해서 그렇게 이제 시간 배분을 좀 뒀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초등부와 중등부 그것도 1번 문제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3번 문제일 텐데요. 고등부 이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분 문제 2번까지는 이제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 사용하면은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요 정도까지는 좀 풀어줘야지 고등부에서는 동상 이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다. 왜냐? 1번, 2번이 워낙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서브 태스크 이제 부분 문제 같은 경우에는 CLCT를 사용을 해서 풀 수가 있었고요. CLCT 같은 경우에도 종종 출제가 되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고등부 3, 4번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다양한 토픽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고득점을 노리는 그런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CLCT 같은 개념의 알고리즘들도 놓치지 않고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잘 커버를 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부 은상 이상의 좋은 수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대회 전반적으로 총평을 드리면은요, 이산수학은 작년에 비해서 평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비버 챌린지는 확실하게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비버 챌린지는 좀 신경을 앞으로 계속 써주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실기 문제가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실기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작년에 중등이 실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제
커트라인이 이제 159점인가 그랬습니다. 총 400점 만점인데 159점이 커트라인이라는 것은 실기 200점, 필기 200점을 감안을 했을 때 실기를 한 문제로 풀지 못한 친구들도 전국대회 진출한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 말인즉슨 실기 문제를 거의 대부분 다 못 풀었기 때문에 결국에 변별력은 이제 이산수학과 비거 챌린지 필기 부분에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실기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기 문제 부분 문제별 배점이 이산수학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한 학생과 해결하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명에 안 있는 문자로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지만은요, 결국에는 실기가 당락을 좌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실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가 되면서 이제 2차 대회에 대한 고민이 또 나오게 됩니다. 2차 대회 문제 난이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실기가 좀 이번에 1차 대회에서 쉽게 나왔기 때문에 2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을 두기 위해서 좀 평년보다 어렵게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까지 한번 덧붙이면서 1차 대회 총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학교별별 점수 분포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그래프를 드디어 정보올림피아드 측에서 제공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한층 좀 수월해졌는데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는 정보올림피아드 관계자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좀 좋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는 꼭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별 점수 분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그래프 추이부터 먼저 살펴보면은요, 그래프가 끝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이 초등부 2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출제가 됐다. 그래서 푼 친구들과 풀지 못한 친구들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 알 수가 있으실 거고요. 커트라인을 살펴보면은 장려상 커트라인은 225점, 동상은 237점, 전국대회 커트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상은 327점, 금상은 379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등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중등부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완만하죠. 네, 문제 난이도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커트라인은 장려상이 292점, 동상 전국대회 진출 커트라인이 316점, 은상 커트라인이 361점, 금상 커트라인이 390점으로 분포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등부는 아시는 것처럼 일반고 부분과 이제 영재학교 과학고 포함한 전체 응시자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3번 문제가 1번, 2번에 비해서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장려상 커트라인 345점, 그 다음에 동상이 356점, 은상 376점, 그리고 금상 커트라인 408점입니다. 어떻게 총점이 400점인 대회에서 408점이 나올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고등부는 이번에 실기가 3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전체 총점이 500점으로 증가했다라는 점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영재학교 포함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려상 351점, 동상 358점, 은상 388점, 그리고 금상 커트라인이 441점으로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좋은 결과들을 낸 친구들도 있지만은 아쉽게 조금 점수가 부족했었던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트라인 한번 살펴보시고 조금 점수가 아쉬웠던 학생들은 분발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도록 함께 헬로알고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올해 1차 대회 헬로알고 어떤 수상 스토리를 만들어 나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작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운 실적을 만들어냈고요. 구체적으로는 금상 1명, 은상 7명, 동상 19명, 장려상 7명, 총 34명의 합격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네, 정규 프로그램과 1차 대회 대비 특강이 이렇게 투 트랙으로 관리가 된다는 부분인데요. 정규 프로그램은 정규 프로그램 나름대로 시언어 기초 역량부터 이제 각 토픽별 난이도별 알고리즘 학습이 총 8단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1차 대회, 그러니까 각 대회별로 이제 특강 시즌이 되면은 1차 대회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고 1차 대회 같은 경우에는 필기인 이산수학과 비버 챌린지 그리고 알고리즘 실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런 특강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헬로알고 정규 프로그램 총 8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정규 커리큘럼은 목표 중심적 설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로알고에서 브론즈 10주, 실버 10주 이렇게 총 20주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초등부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입상할 수 있는 역량이 배양이 되게 되고요. 또 골드 과정 같은 경우는 20주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브론즈, 실버, 골드까지 총 40주 정도 과정을 마치게 되면은 중등부 정보올림피아드에서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배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그 위에 다이아몬드, 국가대표 데뷔 과정 등 총 8단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각각의 학생들이 학교급과 품격에 맞는 그런 단계별 학습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1차 대회 합격을 위한 그 12+5 특강 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9+5였는데요. 네, 이번에 아시겠지만 원래 8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정보올림피아드가 3주 또 연기가 되게 됐죠. 그때 코로나가 2.5단계 거리두기 발령이 되면서 3주가 늦춰지는 바람에 9에다가 3 더해서 총 12회 특강이 운영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텐시브 집중 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직전 일주에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요일날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진행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총정리 특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강 프로그램까지 함께 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간혹 이제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뭐 특강만 듣거나 아니면은 뭐 정규반만 듣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확실히 저희의 정규 프로그램과 특강 프로그램을 병행한 학생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 또 단기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프로그램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살펴보시고 헬로알고에 있는 프로그램들만 잘 따라와 주시더라도 올해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그런 몇 가지 좀 특별한 그런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합격 그 수상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페셜 스토리 첫 번째, 김땡땡이라는 학생이고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반짝이는 이 금메달 보이실 텐데요. 이번에 정보올림피아드 초등부에서 금상을 수상한 학생입니다. 네, 이 학생이 정말 놀라운 부분이요. 올해 정보올림피아드에 처음 도전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보올림피아드가 이렇게 쉬운 대회인가라고 혹시라도 오해를 할까봐 오히려 걱정이 되는 그런 학생인데요. 올해 처음 정보올림피아드에 도전을 해서 1차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예요. 저희 잠실 근처나 서울이 아니라 이제 지방에 사는 친구인데, 처음에는 시언어를 이렇게 혼자서 독학으로 하다가 이제 공부가 어려우니까, 사실 이 공부가 쉬운 공부는 아니죠. 이 공부가 어려우니까 이제 아버님께 부탁을 해서 이렇게 아버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와중에 이제 저희 유튜브 설명회도 보시고 또 저희가 아시겠지만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지방, 뭐 제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멀리는 저기 이집트 카이로에서 들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요. 이렇게 저희가 온라인 수업, 병행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아버님께서 헬로알고 너무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저희 특강 프로그램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부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올해 전국올림피아드에서 초등부 금상을 수상할 수가 있었고요. 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또 워낙 이제 좋은 학생,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그런 보석과 같은 학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보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원석이 이제 다듬어져서 예쁘게 빛날 수 있도록 세공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영상을 이제 지금 재원생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서울이나 경기 이렇게 수도권에 가까이 계신 분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은 혹시라도 지방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요, 저희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금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 시스템이고요. 지방에 계신 그런 좋은 원석과 같은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헬로알고와 함께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스토리는요, 이제 박땡땡이라는 학생이고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학생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꾸준함인데요. 작년에 헬로알고 처음 개원했을 때부터 헬로알고에서 쭉 학습을 해서 작년에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초등부에서 동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학습을 한 덕분에 초등부에서 동상을 받았는데 중등부에서는 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 중학교 1학년임에도 이제 바로 중등부 은상을 받으면서 이제 내년 또 내후년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정말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정규 프로그램과 특강을 이렇게 들어오면서 실력을 꾸준히 쌓아나갔습니다. 헬로알고는요, 뭐 잘하는 학생들이 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학생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밟아 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고 그렇게 커리큘럼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학습을 해온 친구라면은 누구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땡땡 학생,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꽤 이제 실력이 좋았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학 테스트를 보고 난 이후에 최상위반에 그렇게 배정이 돼서 저희가 이런 학생들은 또 그 수준에 맞게끔 정말 최고의 멘토를 붙여서 이렇게 1대1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번에 고등부에서 정말 아쉽게 은사를 받았어요. 이 친구가 한 30초 정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은 그 고등부 실기 3분 문제를 완벽하게 맞추면서 금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던 친구였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조금 부족한 바람에 은상에 좀 머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력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2차 대회에서 오히려 좀 더 빛을 볼 수 있는 금상을 노려볼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싶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심지어 뭐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도 아닙니다. 이제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인데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모든 학생들이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국올림피아드 고등부에서 최종적으로 은상을 수상을 하고 전국대회에서 더 좋은 상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 이렇게 수상 그런 사례들 저희가 소개드리고 싶은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의 주인공이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소개드린 사례 말고도 정말 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대회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2차 대회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알고 전국올림피아드 2차 대회 완벽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네, 먼저 2차 대회 일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차 대회 9월 20일 일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이제 아시겠지만 필기와 실기를 함께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올해 2차 대회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는데요. 저희는 11월 29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KMO 1차가 정보올림피아드 9월 20일 일주일 전에 진행이 되고요. KMO 2차 대회가 지금 11월 22일로 21일? 네, 제가 토요일 일요일이었는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텀을 두고 가져간다고 했을 때 올해 정보올림피아드 2차 대회 11월 29일에 실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저희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특강 프로그램도 기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2차 대회 문제 유형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차 대회와 다르게 1차 대회는 이선 수학 비버 챌린지 실기 문제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2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기만 4문제 출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나 난이도는 좀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왜냐? 1차 대회에 실기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1차 대회, 2차 대회 실기만 놓고 봤을 때 난이도나 2차 대회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때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이 표로 한 번에 정리가 모두 다 가능한데요. 어떻게 이 표를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초등부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3번 문제가 중등부 1번, 4번 문제가 중등부 2번, 고등부 1번 문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그리고 3번 문제가 고등부 2번, 4번 문제가 고등부 3번 문제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학습 전략도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부 은상을 충분히 수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친구라고 하면은 중등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 고득점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중등부 은상 이상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고등부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중등부에서 이제 높은 상을 좀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급별 수상 커트라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은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먼저 빵점만 맞지 않게 되면은 그냥 100점 이하 그냥 저희가 통상적으로 100점 이하면은 이제 장려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부는 조금 갭이 있습니다. 250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동상, 그리고 중등과 고등은 200점 이하면은 동상 정도 수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상 같은 경우에는 300점 이하면은 은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금상 같은 경우에 3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급에서 금상을 한번 목표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작년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 기출문제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그래밍 부분에 있어서 아시겠지만 초등, 중등, 고등은 각각 4문제씩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1번과 2번 문제 유형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작년도 2차 대회 초등부 프로그래밍 출제 문제입니다. 1번 문제 369 게임이 나왔고요. 369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많이 다뤄본 유형입니다. 그만큼 이제 단순한 유형이고요. 이중 반복문과 각 자릿수 계산, 헬로 알고 기준으로는 알고리즘 실버 단계에서 공부를 했었던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모으기라는 문제로 이제 자주 나오지는 않는 문자열을 활용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시간 복잡도 잘 계산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친구, 즉 알고리즘 골드 과정에 있었던 친구라면은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이제 작년도 중등부 1번 문제였습니다. 작년도 중등부 1번 문제가 왜 문제가 됐냐면요. 난이도 조절 실패.
네, 난이도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된 것 때문이죠. 그래서 신기한 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알고리즘 실고 단계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중반복문과 각자리수 계산, 아까 초등부 1번 문제 토픽이었잖아요. 네, 그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중등부 같은 경우에 1번 문제가 워낙 쉬웠기 때문에 1번 문제를 대부분 깔고 그렇게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점에서부터 중등부는 작년에 시작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번 문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됐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반면에 2번 문제는 평균과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플레인 스위핑 알고리즘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헬로 알고에서 알고리즘 플래티넘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고등부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타일 교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탐색 알고리즘인데 이제 헬로 알고 기준으로는 알고리즘 플래티넘 과정을 마친 학생이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완전 탐색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웠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괄호라는 문제가 나왔고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 사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플래티넘 과정 이후에 다이아몬드 과정에 있었던 친구라면은 충분히 풀 수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 2차 대회 학교급별 총평을 한번 살펴보면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은 굉장히 쉽게 나온 반면에 3번과 4번은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 3번과 4번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고요. 동점자가 또 굉장히 많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였다. 자, 전국올림피아드 같은 경우에 동점자 그 규칙에 있어서 문제를 빨리 제출하는 학생이 동점자에서 상위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상 수상 커트라인에서 이 부분 때문에 좀 갈라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동점자에서 누구는 동상, 누구는 은상 받았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출제 경향과 좀 다르게 출제가 됐고 문제가 상대적으로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은상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 플러스 부분 문제 이렇게 받으면은 은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적어도 세 문제는 이번에는 좀 풀어줬어야지 은상을 안정적으로 수상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평년이랑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수학적인 사고력을 많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사고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 올해도 이러한 경향성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헬로알고 2차 대회 성공 학습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성공 기법, 헬로알고의 가장 큰 자산이기도 하죠. 헬로알고의 국내 최고 수준의 멘토제, 전원 국가대표 상비군, 서울대 컴공과 고려대 사이버공학과 출신으로 구성된 최정의 멘토진과 이번 2차 대회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홍성기 연구소장 소개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연구소장은 국내 최고의 알고리즘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헬로알고의 알고리즘 교육 컨텐츠 개발을 총괄을 하고 있고요. 서울과학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로 진학을 해서 알고리즘 연구소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인의 어떤 학문적인 노하우를 교육에 접목시켜서 본인이 한국정보올림피아드, 미국정보올림피아드 좋은 결과를 냈었던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르치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유사코 한국인 최초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던 친구들도 홍성기 소장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박민수 멘토입니다. 박민수 멘토는 경기과학부를 졸업을 하고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문제출제위원 조교로서 활동을 한 멘토입니다.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혁규 멘토입니다. 김혁규 멘토는 서울과학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출신 멘토입니다. 네,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 고등부 은상을 수상한 멘토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제한재 멘토입니다. 제한재 멘토 디미고를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출신 멘토입니다. 전국올림피아드 전국대 고등부 은상을 수상을 하고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노정훈 멘토입니다. 노정훈 멘토는 이제 카이스트 전산학부 출신 멘토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아니죠. 죄송합니다. 정보올림피아드 고등부 전국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이고요. 이우선 멘토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로 전남과학부를 졸업을 하고 전국올림피아드 전국대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정보올림피아드죠. APIO에서 수상을 한 멘토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최민희 멘토입니다. 서울과학부를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멘토고요. 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 고등부 은상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 과정을 마친 멘토이고요. 김나연 멘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서울과학부를 졸업을 하고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 출신 멘토로 정보올림피아드에서 마찬가지로 수상한 경험이 있는 그런 멘토입니다. 그래서 헬로알고에서는 이렇게 국내 최고 수준의 멘토들과 함께 또 2차 대회를 집중적으로 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멘토들과 함께 확실하게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성공 비법입니다. 네, 과거 전국대 분석 및 학교급별 핵심 역량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를 한다는 점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가 그냥 나온 그래프가 아닙니다. 네, 저희가 최근 10개년도 기출문제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을 해서 문제 유형별 최다 빈출 개념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각각의 난이도를 등급별로 맞춰서 이렇게 표로 나타냈었는데요. 각각의 학교급별로 빈출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 반복문과 배열, 문자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1번 문제에서도 보셨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기함수를 활용한 완전 탐색, 반복문 활용한 완전 탐색, 그리고 정렬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 탐색, 이진 탐색, DB,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 많이 출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리디 알고리즘, 그리고 심화된 그런 자료 구조 그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중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유형이죠. 재기함수 활용한 완전 탐색. 이번에도 출제가 마찬가지로 됐었죠. 그리고 스택이나 큐, 그리고 그걸 활용한 그런 자료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요.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DP, 그리고 심화된 그런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리고 탐색 쪽에서 DFS와 BFS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 문제에서도 DFS와 BFS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리디나 LIS 알고리즘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4번 문제는 DP나 그리디 그리고 심화된 자료구조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요. 네, 1번 문제는 DP,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리고 심화된 그런 자료구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역 1차 대회에서 이제 프라이어티 큐, 우선순위 큐가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DFS, BFS 출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DFS, BFS에 대한 심화 문제, 그리고 트리DP, 이진 탐색과 로어 바운드, 파라메트릭 서치 이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양한 그런 유형들의 알고리즘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주요 몇 가지 알고리즘들을 적어놨지만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의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활용을 할 줄 알아야지 3번과 4번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빈출 유형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빈출 유형들을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헬로알고 성공 비법 세 번째,
네, 2차 대회에도 이어지는 기적의 11+4 학습 전략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알고에서 이번 2차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한 특강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헬로알고는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개념학습과 실전 모의고사가 결합된 형태로 모든 특강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학습 경우에는요, 학교별로 훈격에 맞춘 그런 빈출 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실전 모의고사 형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의고사, 이제 전국올림피아드의 실제 문제 수준에 맞는 그런 공부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과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6주 동안의 100문제 이상의 실전 문제들을 경험함으로써 절대적으로 학습량, 그러니까 학습의 질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학습의 질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2차 대회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은 이상은 정말로 학습의 양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서론에서 먼저 드리는 이유가요. 이제 사실은 이 전국올림피아드 2차 대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올림피아드와 같이 비중이 굉장히 높은 대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퀄리티 있게 헬로알고에서 공부를 해왔던 학생들도요, 이제는 다시 한번 2차 대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량을 좀 갖춰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좀 고득점을 노려보시는 것이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저희가 학습 시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시간에 맞춰서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주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 이제 수업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주말 집중학습, 그리고 평일 심화학습, 그리고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합쳐져서 한 세트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 집중학습 구조 총 6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 및 해설, 식사 시간 30분 정도 가지고 주차별, 빈출 개념에 대한 개념 강의, 그리고 응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풀이 및 해설이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언제 풀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온라인에서 3시간 동안 실전 모의고사 풀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실전 모의고사는 과제 형태로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말이 있고 또 평일에 있습니다. 평일은 이제 심화학습이고요. 평일은 5시간으로 수업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별 핵심 개념에 대한 심화 문제 학습, 핵심 개념 강의를 주말에 들으면은 심화 문제에 대한 풀이는 이제 평일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모의고사에 대한 취약 개념이나 1대1 멘토링 마찬가지로 평일날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헬로알고가 주로 이제 평일날 프로그램이 많이, 죄송합니다. 주말에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대회는 수업의 질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으로 학습의 양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일에도 좀 시간을 내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6주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거든요. 평일은 한 5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평일에 뭐 다른 수학이나 과학, 국어, 영어 이렇게 학원들이 있으신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5주 정도만 우리 아이의 전국올림피아드 2차 대회, 정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루 정도만 좀 시간을 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온라인 학습 성취도를 통해서 저희가 2차 대회는 이제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이제 상위 이제 15% 학생들만 올라가니까요. 저희는 이번에 합격률이 사실 좀 꽤 높게 나왔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의 한 명 한 명 그런 학습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본인이 목표로 하는 품격에 맞는 그런 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 헬로알고 올해 목표는요. 이번에 2차 대회 준비한 전원이 은상 이상 수상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상 이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총 11회차가 주말과 평일에 그런 학습 목표에 따라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뭐 저희가 다 일일이 뭐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지금 설명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정지 해놓다가 캡처해서 학생하고 이렇게 공유하시면서 저희 11주차 커리큘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부 빈출 문제 그런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급별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수준별로 목표 품격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부에 처음 진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은상 목표 이상의 학습 설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중등부 은상, 초등부 금상 이상의 그런 목표 설계. 즉 내가 초등부에서 이미 은상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적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부와 함께 또 공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등부 은상, 중등부 금상 이상의 목표 설계. 저희가 이렇게 크게 그룹을 세 가지로 나눠서 반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고등 따로가 아니라 초등, 중등, 고등 각 학생 한 명 한 명의 그런 학습 데이터와 수준을 보고서 저희가 목표에 맞춰서 이제 반 운영을 할 것이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헬로알고에서는 이번에 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덕분에 이 세 번째 고등부 은상, 중등부 금상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습의 학생들이 가장 많다라는 점도 제가 참고로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헬로알고의 목표, 이번 2차 대회 데뷔반 학생 전원 은상 이상을 수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헬로알고와 함께 해주시면은요, 분명히 좋은 결과 저희가 있을 것이라고 또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자신 있게 약속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차 대회 특강 프로그램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데뷔반은요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죄송합니다. 예, 당연히 2020년이죠. 10월 17일 토요일 그리고 10월 18일인데 오타가 났네요. 10월 18일 일요일날 각각 반이 개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강 시간표 먼저 소개드리면 주말 같은 경우에는 1회 6시간 총 6주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요. 초등 첫 번째 말씀드렸던 1그룹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10시부터 6시 죄송합니다. 토요일 10시부터 4시. 그 다음에 초중등 두 번째 그룹은 일요일 10시부터 4시. 그리고 중고등 세 번째 그룹은 토요일 4시부터 10시, 일요일 4시부터 10시 이렇게 시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말에 이제 6시간이나 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시간표가 좀 잘 안 맞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은 2차 대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또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번 6주만 어머님, 아버님께서 좀 시간표 다른 학원들이랑 좀 조정해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별로 시간 동일합니다. 수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5시부터 10시, 목요일 반도 마찬가지로 5시부터 10시 두 타임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회 5시간 총 5주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재원생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담당 멘토가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반배정을 해서 학습 스케줄에 대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비재원생 새롭게 헬로알고를 알게 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저희가 정확한 학생의 레벨 측정을 위해서 입학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의 수준에 맞는 그런 실기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의 정확한 실력 진단과 또 1차 대회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부분을 종합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을 배정을 해드리고 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차 대회도 1차 대회만큼의 그런 기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자신 있고요. 이렇게 헬로알과 함께 2차 대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으신 학부모님들, 학생들의 헬로알고에 많은 그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